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저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2018년 수능이, 오늘 볼 2017년 수능보다는 어려웠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제 했던 내용은 좀 스킵하는 위주로 해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다음 보고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조사 내용 보면 동굴에 살았고 바위 그늘에 살았고 막집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보면 주먹도끼, 찌르기, 집게 이런 뭐라고 되어 있죠? 뗀석기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예요? 구석기거든요. 그럼 즉 뭐에 대해서 찾으라는 거냐? 구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로 쓴 거는 위에 보시면은 주먹도끼, 찌르개, 집게 이런 것들을 써서 뗀석기라 했는데, 이 뗀석기는 뭐냐면 때려서 깨다 라는 이러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뗀석기는. 그래서 한자로는 타제석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뗀석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뗀석기를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야 했느냐, 자, 생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사냥과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하고 과일을 따먹는 그런 채집 활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자원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한한 자원이 모두 소진이 된다. 뭐 이제 주변에 먹을 만한 동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소진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어디서 지내느냐? 바로 동굴에서, 그 다음에 바위 그늘에서, 그 다음에 막집에서. 막지였다. 막집이에요. 막집.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막지였으니까 집을, 그죠? 왜 오래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 곳이라면은 좀 공들여서 좀 따뜻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할 텐데, 이 보시면 굉장히 막 지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거적대기 살짝 그냥 얹어놓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막 지은 집과 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자연거주지, 즉 동굴 같은 데에서 뭐 한 30명, 40명씩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련회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냥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서는 사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한 거거든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지나서 4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 사냥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사냥 나갈 건데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갈 곳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가질 때 뭐라 하겠어요? 아, 거기 뭐 많았으면 좋겠어요. 동물이나 뭐 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뭐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요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뗀석기 시대, 즉 구석기 시대의 도구와 생활상과 주거, 그 다음에 신앙,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나당 동맹을 맺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당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자, 그 다음
백제가 멸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백제가 여기 있으면 당나라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신라군이 이제 백제 동쪽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있으면 당군이 이렇게 몰려오고 신라군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양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신라군에 맞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계백장군이 되겠고요. 이 계백이 어디서 싸웁니까? 황산벌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황산벌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 백제 멸망을 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 고구려 당시 이제 실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이제 죽어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새 아들한테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면서 물려주게 되죠. 너희 셋이서 싸우면은 우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했더니 가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벌포에서 서린기라는 사람과 싸우게 되었다. 자, 요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답은 일단은 3번으로 결정이 났죠. 자, 그럼 나당 전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측면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당 전쟁은요, 나당 전쟁의 격전지로서 우리가 두 곳을 찝는데요. 어디냐면 매소성 싸움과 바로 기벌포 싸움이에요.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 같이 가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당 전쟁하면 매소성 기벌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때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신라를 지원해서 같이 싸워줘요. 그래서 같이 당에 대항하였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이 좀 이상하게 끄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데에는 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조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당전쟁. 자, 3번입니다. 미추치 인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영주란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인 신라와 맞닿았다. 즉, 이 나라는 지금 어디 있다? 신라의 북쪽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동쪽에 바다가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했다. 신라의 북쪽이면서 거란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바다가 있는 곳이네. 자, 그러면 대략, 자,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이제 거란이 이쯤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신라가 이쯤에 있었으면 한 이쯤에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왕들이 학생을 자주 파견하여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히게 하더니 드디어 뭐가 되었다? 해롱성국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답이 나오죠. 일단 무슨 나라에 대한 내용이냐? 발해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발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1번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거는 일단요 1번에 대한 내용은 누구냐면 변한, 이제 사만 중에 변한 또는 이 변한 지역에서 생겨났던 가야 연맹이 되겠고요. 그죠? 두 번째 2번 고구려 유민이 건국에 참여했다. 사실 이게 답이죠. 그죠? 네. 자, 3번 영고를 개최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영고 12월에 지내고요. 부여의 제찬 행사가 되겠죠. 그죠? 자, 3번 고려시대, 그죠?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정카까지 영토를, 이건 고려죠. 고려초. 예. 자,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유역을 확보했다.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유역을 확보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고구려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그 다음에 말갈족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동모산에다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 발해는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어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배층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해낼 수가 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대조영이 본인도 고구려 출신 사람이고요. 그다음 이 말갈족이 만약에 지배층이 된다고 했을 때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지?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으로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고구려처럼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자처한 이 발해에 한 3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처음에 무왕이 있는데요. 무왕 때는 이 발해가 신라와 당과 갈등을 일으키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 신라와 당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문왕 때 와서는 이 신라와 당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한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무왕, 문왕, 선왕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왕 때는 이 전성기를 의미하는 말인 해롱성국이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왕 때 왜 이런 견제를 하느냐면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무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왕 때에는 자기 아버지의 뜻에 이어서 신라와 당과 이런 견제를 하고 좀 공격하고 하는 약간 험악한 관계였다면 문왕 때는 이러한 체제 정비를 하고 나라의 기틀을 닦기 위해서 신라와 당과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도 하고 뭐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해요. 특히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삼성육부 체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발해의 입맛에 맞게 뭐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해서 맡겨서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 때 가면 이제 해동성국이라 해서 바다 동쪽에 이제 가장 왕성한 나라, 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거를 좀 작게 마인드로 우리가 보자면 중국식 마인드로 보자면 바다 동쪽에 가장 거슬리는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이니까 이게 우리 무력할 때 무자를 쓰면 아하, 얘네가 견제를 하고 싸웠구나 라고 우리가 좀 꼼수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문왕이니까 뭐겠어요? 아까 같은 논리로 하면은 문왕이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머리를 쓰고 체제도 정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발해의 제도에, 그 네 번째 특징으로 발해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일단 먼저 이 발해라는 나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을 5부, 미안합니다. 5경 15부 62주로 나누는데, 일단 이 독자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하고 어떻다, 대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경 15부 62주를 둘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 정도의 내용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셔야 다음에도 발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 안에서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자, 먼저 담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 고류사 목조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이. 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요. 이게 재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불상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니? 미륵보살이래요. 그 다음에 반가.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니? 그래서 사유상.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이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이 언제 있었느냐?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고류사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고류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본에서도 목조,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이 반가부좌 틀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하고 그런 이제 뭐 하고 있는지도 똑같잖아. 생긴 것도 굉장히 어때요? 닮음이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삼국시대 당시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그냥 굉장히 닮았잖아. 즉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삼국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다. 어디로? 일본. 그 당시 이름이 외였으니까 외로 전파된 거. 자,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지. 삼국의 문화 전파입니다. 물론 외로 보내진 이제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세기에 아직기 그리고 왕인 이 두 사람이 이제 백제 사람인데요. 이 백제 사람이 이제 외에다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한자도 전파하고요. 그다음에 유학을 가르쳤어요. 외에. 그래서 한자를 가르친 사람은 아직기, 그다음에 유학을 가르친 사람은 왕인이 되겠습니다. 6세기에는요. 노리사치계라는 역시 백제인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불경과 불상을 가르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신라 사람들은 외에다가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조선술과 축제술을 가르쳐 줘요. 자, 조선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요것이 조선술이고요. 축제술은 뭐냐면 제가 제방이에요. 제방을 쌓는 기술을 우리는 축제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외한테 무엇을 전달했느냐면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수를 해주었고요. 자, 마지막 7세기 때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7세기에는 담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라는 승려가 있어요. 예, 승려인 해자가 있어요. 둘 다 고구려 사람입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이 이 외에다가 무엇을 전해줬냐면 담징은 여기에 보시면 뭐 종이와 먹이죠. 종이와 먹을 담징이 전달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해자는 누구의 스승이냐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바로 해자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훗날 아스카 문화라는 것을 일궈내는데요. 이 아스카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삼국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한 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메이저급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났을 때 한 번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4번이겠어요. 자, 5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삼별초가 나오고 진도가 나오고 제주가 나와요. 먼저 삼별초라는 것 자체가 언제 거예요? 고려 거죠. 고려 후기. 언제? 자, 특히 이 진도에서 제주로 옮겼다라는 것은 고려 후기, 특히 대몽 항쟁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몽 항쟁기 당시의 삼별초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몽 항쟁기라고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왔으니까 삼별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별초라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최씨 무신정권 당시에 이제 치안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 3개의 별초로 운영되어 있는데,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몽골군에 사로잡혀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의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의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의군. 자, 그래서 이 대몽 항쟁기 당시에는 이제 고려가 침략을 받잖아요. 이 침략을 받을 때 있었던 정권이 무신정권이었거든요. 최씨 무신정권이었는데, 이 무신정권이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별초가 결사항쟁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배중손의 지휘로 이제 고려 조정은 몽골에게 이제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대몽항쟁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바꿔요. 진도에서 바꿔서 항전을 하다가 제주도까지 옮겨와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고려군과 몽골군의 연합에 의해서 진압이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최씨 무신정권을 지키고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삼별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고려 말에 활동한 신진사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광무개혁을 주도했다. 자, 이거는 대한제국 때 일이에요. 대한제국 때 일이고, 대한제국에서 했던 광무개혁의 이념이 무엇이냐면 구본 신참이에요.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에 이제 이제 참조한다, 이런 거예요. 즉, 이거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동도서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중체서용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동쪽의 더로 서쪽에 기술을 받는다, 이런 거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중은 중국이긴 하지만 중국을 몸체로 해서 서쪽의 것을 이용한다 라고 하든지, 다 무슨 말이냐면 100% 서양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제,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서양의 무기 또는 기술만 받는 것.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본신참, 동도서기, 중체서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백회의는요, 신라 시대의 귀족 회의예요. 그죠? 특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진골이 보통 참여를 많이 하지요. 그죠? 자, 4번. 청의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자, 요거는 뭐죠? 실학자들인데 어떤 실학자냐? 중, 상, 주의. 그 다음에 북학파라고도 불렀고요. 자, 고등학교 친구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 후생학파입니다. 아니, 잘 안 보이네요. 이용 후생학파입니다. 네, 이용후생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황무지 개강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저지했다. 자, 요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보안회라는 모임의 이름인데요. 요것이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04년에 보안회라는 곳에서 황무지 개강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미추치 우리나라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태조라는 말이 나오고요. 외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연등회라는 말이 나오고 8관회를 하는데 줄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최승로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시무 2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최승로라는 사람은 고려인이거든요. 고려 사람이 시무 28조 이를 시정해달라, 몇 개를 28개를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최승로 시무 28조를 듣고 보고 성종이 이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고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용청은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5군영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군영. 그 다음에 3번 백동화, 요것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동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말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892년에서 만들어져서 1904년에 화폐 유통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백동화라는 고려 말기에 만들어진 화폐가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는 17세기 말, 이때는 이제 조선 말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독서삼국가는요,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고요. 통일신라 시대의 왕이 어떤 왕? 원성왕 때에 만들어진 유교 시험이 되겠습니다. 유교 지식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시험을 봐서 상품으로 나눈 다음에 그 상품에 따라서 뭐 직책을 뭐 준다,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도도 거의 제대로 못 해보고 폐지가 되었던 것으로 유명한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역분전인데요. 자, 역분전은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가 있어요. 태조가,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 공신과 곰이 아니에요. 공이에요. 공신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의 공로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거예요. 무엇을? 토지를 지급하는, 이것을 우린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이 역분전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전시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과 이전에 실시했던 토지 분급 제도가 바로 역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좀 이따 보겠다고 했던 총용청을 비롯한 나머지 4개 해서 총 5군영이 어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도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영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위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어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두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조선 후기에 형성하게 되는 5군영의 이제 5군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총융청도 들어가면서 5개가 만들어집니다. 5군영 중에 하나였던 총융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미추치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조선의 4대 국왕이 되겠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경연이란 걸 했다. 그 다음에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같은 공법을 실시하였고요. 농사직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칠정사 상강의 시도를 편찬했다. 자, 이거는 빈칸에 딱 누구죠? 세종대왕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이에요? 볼 것도 없죠? 답은 1번입니다. 4군 육진 설치하였죠. 자, 강동 육진은 언제예요? 고려죠. 고려 서희의 담판을 통해서 얻어낸 땅이 바로 강동 육주가 되겠고요. 동북구성 역시 고려인데요. 이때 고려에 누가 따오냐면 윤관이 누구를 상대로? 여진 상대로 동북구성 지역을 뺏고 그 자리에다가 쌓아 올린 것이 동북구성이에요. 그래서 윤관이 여진 상대로 별무반을 이끌고 따낸 장소가 바로 저 땅입니다. 그 다음 백두산 정계비. 자, 백두산 정계비는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거는 숙종 때 토문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청나라와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되지요. 그래서 뭐 두만강이냐 송화강이냐 그래가지고 영유권 싸움을 벌입니다. 청나라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뭐예요? 조선이죠. 예. 자, 청나라는 두만강을 주장했는데, 두만강의 경우에는 청의 것, 무엇이? 간도가 청의 것이 되고요. 송화강으로 잡았을 때는 간도는 우리나라 겁니다. 간도는 조선의 것. 이 내용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의 논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쌍성총관부는 역시 고려 말때 공민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조선 전기니까요. 그죠? 자, 9번 다음 가상대화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포를 한 필씩 납부한다. 그 다음에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다. 어염세와 선박세를 한다. 자, 요거는 그럼 일단 이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영조가 되겠지요. 그럼 영조는 조선 후기의 왕이 되겠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법은 균, 역, 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진대법에 대한 나오는데요. 진대법은 고구려 을파소라는 재상이 만들었던 구휼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파소가 만들었던 이 진대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고국천왕 때 만들어지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과전법은 조선시대에 그 토지 분급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자, 과전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먼저 키핑을 한번 해둘게요. 자, 영정법은 전세, 즉 땅의 세금을 가지고 내는 건데, 땅의 세금을 내는 건데, 전세의 정액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를, 그러니까 즉 땅의 세금을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공법을 가지고 연분 9등, 전분 6등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그때마다 다르게 냈었는데 그걸로 인한 폐단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 영정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냥 그런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를 내라. 자, 요렇게 정액으로, 그러니까 액수를 정한 겁니다.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 이렇게 정한 것이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법은요, 역시 조선시대에 토지분급제도였던 과전법에서 나온 거예요. 과전법에서 이제 변형이 된 것이 바로 직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은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전시과랑 다르게 경기지방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기지방만 과전으로 하여 토지를 분급한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현직 관리들에게 땅을 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뭐 세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땅들은 또 세습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으로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세조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과전법을 변형을 시켜서 직전법으로 고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세조 때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땅이 없으니까 직전법, 현직 관료만 땅을 가져가라. 이것이 바로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현직 관료들의 이 세금 수탈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관료가 10분의 1 정도로만 거두면 되는 이 세금을 막 5분의 1, 즉 그러니까 20%를 내라 하고, 또는 정말 악독한 경우에는 50%를 내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수탈에 비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 폐단이 등장하는데, 이 폐단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수관급제가 등장합니다. 관수관급제는 우선 세금을 어디에 내냐면 나라에 내고요. 나라가 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관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세금, 즉 백성들이 세금을 관리한테 줬던 거에 비하면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나라에 먼저 내고, 그다음에 나라는 그것에 맞춰서 관리에게 다시 봉급으로 내주게 되는 것이 바로 관수관급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2018년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사실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유형원. 자, 토지를 분배된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균전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산천의 경계로 여라는 구역을 정하고 공동경작하고 노동령에 따라 분배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여전론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인과 남인의 예송. 자, 요거는 우리가 예송 논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조선 후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예송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1, 2차 예송 논쟁을 통해서 환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환국이 점차 즉 이 예송 논쟁이 격화되고 이 환국이 잔인하게 이제 피를 부르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환국을 통해서 상대의 붕당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 예송 논쟁 한 번 진 것뿐인데 막 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사형을 당한다든지 사약을 먹는다든지 뭐 막 무리하게 귀양을 가게 된다든지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당 전제와 양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또 환국이 일어나면 이전에 있었던 당은 막 집권한 당한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예속 논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속 논쟁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예속 논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속 논쟁이 나왔는지 좀 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육두품 세력의 골품제인데요. 이건 역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8년에 있을 때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관민공동회와 허니육조 채택은 독립 협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경세력, 서경세력, 이거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미안합니다. 조선이 아니라 고려 중기가 되겠네요. 고려 중기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그에 반대하는 사람이 김부식이 되겠지요. 자, 요렇게 해서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또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정강이 발표된 시기를 연필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대영물에 즉시 귀국하게 하라. 문벌 폐지해라.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해라. 지조법을 개혁해라. 재정 모두 호조에서 관할해라. 자, 요거는 무슨 정강이냐면 갑신정변에 대한 정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현대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담아놓지 않은 이상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76 운강, 82 임제, 84 갑한텐, 94 청시, 04 러포, 05 을사조약. 자, 요 정도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6년에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고요.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 조약을 맺게 돼요.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한성조약이 맺고요.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다음 1894년, 이게 갑오년이에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1900년대예요.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년에 우리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임오군란 발발, 이게 언제야? 1882년이 되겠죠. 전주화약은 뭐냐면 이게 동학 농민 운동이에요. 그것도 1차 봉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동학농민운동 역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갑오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894년이죠. 그러니까 82년, 94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내용입니다. 다 밑줄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마침내 신분제가 폐지가 되다. 자,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가 봅니다.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에서 노비제도를 폐지를 하고요. 인재 등용을 귀천원과 상관없이 하고 조혼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자, 요거는 1894년에 있었던 갑오 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서원 정리는 언제 일어나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조선 후기에도 일어나고요. 조선 말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조선 말에는 서원 정리란 말보다는 서원 철폐라고 보통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붙이죠. 당사자는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일부 서원에 남겨놓고 모두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조선 후기에는 영조가 한번 서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탕평책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인선 개통인데요. 경인선 개통은 언제 일어나냐면 1899년에 노량진부터 제물포까지의 구간을 가지고 우리는 경인선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도를 개설한 곳이 바로 경인선이 되겠습니다. 자,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 분급 제도가 바로 전시과가 되겠죠. 그죠? 네. 답은 4번인데요. 나 5번 볼게요. 5번 전민변정도감, 이거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신돈에 의해 이제 만들어진 개혁 정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보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1894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미사변이 일어나서 언제 중단이 되냐면 고종이 악원파천을 하면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가보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자, 먼저 1차 개혁 때는요, 자, 1차 개혁은 군국 기무처와 김홍집 내각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와 이 김홍집 내각이 위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4번의 내용, 과부의 재가 허용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적진 않겠습니다. 2차 개혁도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때는 그 유명한 홍범 14조가 만들어지고 내각 역시 김홍집과 박영효라는 사람의 내각이 동시에 세워져요. 이게 연립내각이에요. 자, 김홍집은 뭘로 대표되는 사람이냐면 계하파가 나중에 분화가 되잖아요. 온건계화 쪽에 있는 사람이고, 박영효는 급진계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건하나 급진하나의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바뀌냐면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아문이었던 기구가 7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8도를 23부로 나누게 되고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좀 쓰잘데기 없어요.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이 재판소 설치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그러면 3차 개혁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 3차 개혁은 그 다음에 을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을미개혁 첫 번째, 김홍집 내각이 하였고요.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연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건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해요.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는데,
친위대는 수도를 방위하는 부대고 진위대는 지방을 수호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종두법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것이 3차 개혁 의미개혁입니다. 의미개혁은 3차 갑오개혁 도중에 이 의미사변을 통해서 의미개혁이라 부르는데, 이 의미개혁은 하는 도중에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오개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보시면은 고종황제를 복위시켜라. 예, 지금 복위시켜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폐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외교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통감부를 철거하라. 현재 통감부가 와 있는가 봅니다.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군대시설 자유. 현재 군대가 해산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봤으면은 1905년에서 이쯤 언저리에서 봤을 법한데, 이 내용 때문에 몇 년? 1907년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13도 창의군, 이건 1907년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정민년이에요. 정민년에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정미 7조약과 한일 신협약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대 해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차관 정치가 차관 정치를 실시하게 되고요. 어쨌건 여기 지금 딱 나오네요. 한일 신협약. 이때 군대 해산하면서 일어난 의병이 뭐냐면 정미 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좀만 더 볼게요. 첫 번째, 진주 농민봉기의 목적을 분석한다. 자,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1862년 임술농미 봉기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진주 농민봉기고요. 그러나서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라 해서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그 민중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은 6.25죠. 넘어가겠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의 원인을 찾아본다. 자,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예요. 무슨 사건?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영향을 살펴본다. 자, 이거는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죠? 신미년에 미국군과 싸워서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님이 싸웠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미광어, 미미광어 어떻게든 여러분들 외우셔도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1번 서울 진공작전의 결과를 알아본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3도 창의군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도 창의군의 첫 번째 내용은, 자, 첫 번째 내용, 대장이 이인영이고요. 군사장은 허위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들을 때려잡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전쟁하는 정규군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3번. 그런데 이인영 대장이 부친상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 부친상 때문에 3년상을 치르러 내려가면서 이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 뭐 대장이 이래 하면서 다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연합부대가
다시 쓸게요. 연합 부대가 해산하여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일병들이 소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3도 창의군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14번 문제. 밑주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피고인은 장이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스티븐슨 저저 기사를 게재했다. 항의를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치외법권을 의지하여 신문지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신문을 이용하려 한다. 영국 법령에 따라, 즉 그럼 현재 이 지금 본 재판관 영국 법령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피고인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인인데 누구랑? 양기탁과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요 신문은 바로 무슨 신문이냐? 대한 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대한 매일 신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오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초로 발행된 순환근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이거 역시 독립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바로 독립신문이고, 여기서 나오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입니다.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 자, 요것은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검열받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은 1번과 5번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면은 사실 세트로 묶어가는 것이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1번인데 이 문제가 시비가 걸리면서 일산의격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리아 방송대국의 영어 버전이 이 신문에 실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이 밝혀지면서 5번도 중복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1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내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조선총독부는 현재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증산량보다 야간량이 더 많다. 자, 농민부담의 수리조합비란 말이 나오고요. 필요대금이란 말이 나오고요. 농가비지란 말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만 따로 빼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징용령 1944년에 일어나고요. 1944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규모로 그 곳곳에 이제 공장으로 파견해서 그 낮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시키게 되죠. 이게 국민징용령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16번이에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북로군정사란 말이 나오고요. 완루구 천수평에서 어랑촌이란 말이 나오고요. 천보산으로 이동해 싸웠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역사적 사건 이름은 청산리 대첩이에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요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먼저 오답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만들어진 군대로서 고종의 밀명 하에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이 되었고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합니다.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대표고요. 그래서 뭐 복벽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황제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예, 복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 3번 조선의용대의 활력입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이 되고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돼요. 그 다음에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라는 기관의 산하 군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 인원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한국 독립군으로 빠져요. 한국 광복군으로 빠져요. 예, 한국 광복군으로 빠지면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쨌건 네 번째 영릉가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1930년대에 있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맞서 싸운 건데요. 이게 언제 때 일어났냐면 1932년 3월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영릉가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인애국단인데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그 이제 의사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거 단체예요. 자, 그럼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북로군정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뭐 대한독립군도 오고요. 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 독립군대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훈춘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훈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마적단을 고용을 해서 일제가 그 일제의 기구를 하나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그 조선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이 저질렀다라면서 날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비밀을 들고 2만의 병력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2만의 병력을 이 독립군 연합이 합쳐서 싸우게 되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고요. 청산리 대첩은 한 번의 전투로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1920년 10월 21일 날 있었던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6일간 10차례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내용입니다. 자, 가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대표 33인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개조를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가해에 나오는 설명이 어떤 기구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인데요. 먼저 지금 17번에 지금 잘못 되어 있는데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5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요거 아니에요. 자, 먼저 대성학교를 설립을 한 것은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건설하였고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대한자강인데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조직이 되었고 이제 계몽운동을 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이 단체가 해산이 되는데 뭐 때문에 해산되냐면 고종이 강제 퇴위된 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이 되고 마는 조직이 바로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자, 정우회선언은 저번에 봤듯이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연합하고 이제 민족주의 세력하고 연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하는 조직이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 4번 브나로드 운동인데요. 브나로드 운동은 뭐냐면 1931년에 동아일보가 주관한 내용인데요. 문맹 타파, 문맹 퇴치 운동이고요. 문맹 퇴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신 타파 운동 뭐 그렇기도 합니다. 보통은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게 뭐냐면 국민 대표 회의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국민 대표 회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일제의 탄압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비나 그런 것들을 모금을 하고 또 각 지부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제의 탄압을 통해서 일제히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다른 방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의견들이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마침 이제 이승만 이제 이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회의를 한번 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여기서 정하자. 그것이 바로 국민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창조파가 있고요. 개조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파 이렇게 세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창조파는 새 정부를 설립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임시정부는 폐지하자. 이것이 창조파고요. 개조파는 기존 정부를 개편하자가 개조파고요. 즉 개조하자. 고수파는 기존 정부 그대로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방향 중 어느 하나도 결정이 안 돼요. 즉 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많은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자, 사람이 떠나는 임시정부는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자,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선전 포고문은 여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1941년 태평양 전쟁 중에 임시정부가 연합군축으로 전투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 바로 대선전 포고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사들이고 요렇게 해서 팔겠다 이런 거죠. 제헌국회가 농민을 위한 조치를 취했군. 좋은 일이야. 자장동이 늘어나겠어. 자, 이거는 뭐냐면 농지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그럼 농지개혁이니까 몇 번? 3번이지요. 자, 방공령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자, 식량배급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식량배급제는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쌀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통제라고 했는데 배급은 뭐냐? 그럼 무엇을 배급하느냐? 바로 잡곡이나 그 다음에 또는 그에 이제 대체할 만한 대체식을 배급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쌀을 누가 가져가냐면 일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 수행 목적으로 군량미로 공출해 갑니다. 그래서 공출제도와 같이 묶여가요. 공출제도는 쌀을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출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예. 팔기 싫어요란 말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출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쌀을 이제 뺏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독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도를 울릉도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농지개혁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고요. 남한, 즉 이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사서 농민들에게 팔아 분배한다 해서 유상매수, 돈으로 사서 돈으로 파는 겁니다. 네, 돈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요건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라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긴 하죠. 4.19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4.19에서 나오는 요것은 언제냐면 4월 26일 교수님이랑 이쪽으로 이제 교수들의 이제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국선언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 내가 교수인데 보니까 너 나가야 되겠어. 자,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바로 4월 26일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4월 26일 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월 19일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찾으면 당연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자,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4번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에는 뭐죠? 3.1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그렇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926년 6월 10일에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5.18 개성했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5월 10일 총선거. 자, 5월 10일 총선거는 무엇의 원인이 되냐면 UN 소총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총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만 선거를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50총선거로 이어지면서 남한만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5.18이 나오지 않으면 보통 4.19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4.19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419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머리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추친 이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2년,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3원칙이 발표가 돼요. 즉 이것이 답이 몇 번이냐면 5번.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된 이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성명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통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통일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 그죠? 자, 실력 양성. 이거는 통일과 관계없죠.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립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뭐 그래서 물산 장려라든지 물산 장려운동 또는 밀립대야 건립운동. 예, 그렇죠? 밀립대야 건립운동. 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지 통일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될 수가 없었고, 자,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 뭐예요? 독립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한글 맞춤법. 야,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죠? 참고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학회예요. 조선어학회. 자, 미소공동위원회. 이것도 독립이죠. 어떻게 독립하고 어떻게 신탁 통치를 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7년 수능에 대해서 다 봤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2018년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의 기출의 난이도면 여러분들은 하나 빼고는 다 맞출 정도가 아마 됐지 싶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들이라서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만 좀 철저하게 하신다면 한국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100%에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어 영역만치 공부를 해달라는 건 부분도 아니고요. 외국어 영역처럼 공부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한국사를 대하는 모습이 아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도 비교적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역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모두 1등급을 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칠게요.